자,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먼저 안진걸 소장님 통해가지고, 자, 추가 고발할 건이 또 나왔다고요. 예.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단 안녕하십니까. 정부생 매니아 안진걸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재명 후보 매거진에 표지 두 번째 모델. 제가 두 번째가 나왔나요? 네, 이 페이지에 올랐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플러스의 칼럼 리스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게. 근데 아직 못 썼어요. 이제 써야죠. 이번 주 안에 써야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이 3편을 쓰시는 동안 한 편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원고가 귀한 분이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반드시 송 작가 TV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언급하는지. 이거 정부상에 한번 몰고 오시라니까. 네. 정부생을 보장 한번 쓸게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송 작가 TV 올 때마다 우리 애청자들께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또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은 드렸었잖아요. 이 윤석열 일가가 양평의 공공지구의 투기, 불법 특혜, 온갖 비리,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사를 했고, 저희가 고발 2번 했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잘했다. 경기도는 사기죄로. 근데 그 17억, 최소 17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국고가 손실된 거잖아요. 국고손실죄 고발했으니까 죄가 나날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건만으로. 근데 나는 공공지구의 그 땅 말고 병산리에 또 다른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는 최은순 씨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어떤 김모 씨의 땅, 그 다음에 애사촌의 땅까지 등장을 했다. 그래서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까지 동원된 희대 본부장과 사건이 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또 다른 투기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잡아놨잖아요. 보통 차명으로 땅을 맡길 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땅 처분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엄마 남자친구지만 이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줄마음이 있었거나 믿었으면 가등기를 그 사람 아들로 해놓는다든지 그 사람 쪽으로 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김건희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입 안 했다고 윤석열 계속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10년 가까이 이사를 했고 ESIND에서 은수인의 투기 되게 많이 하는 회사, 은수인의 투기 비리 뒤지게 많은 회사 했고 직접 8억이나 되는 투자금도 조달해왔고 심지어는 가등기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남자친구한테 땅을 주는 척하면서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본등기 쳐갖고 도로 뺏어와 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를 덥석 던져준 거야. 명의자라 하더라도 가등기가 됐으면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 그다음에 외삼촌 사모니까 외사촌, 그다음에 김모식 토지를 차명부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이 송파당의 아파트. 그 아파트는 실제로 분명히 10여 년 전에 차명부라고 근데 차명부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최은순 씨도 거짓말하고 법정에서 그다음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을 주는 김모 씨도 거짓말해서 이 두 사람이 이중죄로 처벌이 된 겁니다. 거기에 차명부여라고 확인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차명부여라고 걸렸으면 이제 명의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김모 씨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왜 안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게 계속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에서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 한 번도 수사나 기소가 안 됐었잖아요. 뻔뻔해도 윤석열은 아내가 2년간 엄청난 수사를 받아갖고 지금 요양원에 갈 정도라는데 단 한 번도 재료된 수사나 소환조사 한 번 안 당했는데 무슨 스트레스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놈아. 요양원 간다 그래놓고 지들이 숨겨놓은 온요양원으로 보내갖고 그럴 수도 있죠. 편하게 또 다른 지내려고. 요양원 비리 이제 제가 이게 4번째 고발할 거로 지금 놔뒀는데 글이 보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알려진 거면 요양원 이야기로 했냐. 앞으로 대선 때까지 절대 못 나가게 하려고 아예 요양원식의 감금식으로라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미 보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게 터지잖아요. 김건희 녹취록이 터진답니다. 뭐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오마이뉴스 예고 보도해가지고 포털 메인에 떴으니까. 그러면 이제 녹취록이 터졌을 때 갑자기 김건희를 요양원에다 가둬놓고 어허. 외부와 격리를 하는 요런 수순을 밟겠군요. 그렇죠. 거의 뭐 일명 신경쇠약이어서 정상 생활이 힘들다. 너무 이러겠죠. 일부 언론과 민주당과 뭐 송작고 TV 등의 그 음해로 쓰러졌다. 그래서 대선 때 안 나오는 거라고 동정표를 유발하려고. 근데 가해자야 우리가? 우리 가해자를 만들잖아. 아니 벌써 윤석열이가 밑밥. 아니 나 가해자 아니야. 나는 김건희 팬이야. 나는 그 목소리 8시간 듣고 싶어갖고 밤잠 안 자고 듣겠다고 지금 미리 선 예약해놓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분명히 대국민 사기 사건, 가짜 사기 때 목소리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우리 오빠를 처음 만났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는데 I believe. 아니, 김건희 성대모사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윤석열은 많이 봤는데. 아니, 나는 시도해. 근데 근데 김건희가 비디오를 하고 같이 들으니까 못 보겠다. 실제 지금 공개되는 YTN의 일부 목소리도 보면 그런 목소리가 맞아, 나잖아요. 맞아. 완전히 막 좀 오히려 남성적이고 막 지르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지금 이제 곧 보도될 그 녹취록에는 훨씬 더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세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국민 막말 본능이 나오는 거군요. 대국민 사과가 왜 사기인지가 많잖아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 그럼 저번에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 사기였구나. 마치 여성스러운 척하고 순한 척했구나. 세간에 알려진 뭐 무당하게 사로잡혀 있고. 이거 뭐. 남성이 아니라 원래 남자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측이 있었잖아요. 뭐 남자답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기 사건 대국민 사과 사기 사건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완전히 여성스럽게 이야기했잖아요. 얌전한 척, 조신한 척인데 그게 사실 아닌 게 이번에 내용도 심각하지만 제가 내용 대충 아는데 그 목소리 톤도 완전 사기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요거 터지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쓰러졌다. 도저히 지금 이제 일반인 앞에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 거예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 프레임은 그대로 가는데 오늘 새로운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부각하고 있는 게 저축은행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신한저축은행. 요거 좀 확인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최은수 씨 상대 사건은 잔고 위조 증명 있잖아요. 잔고 위조 증명. 그래서 이제 고발은 그래서 3차 고발을 하고 왔다. 네. 그 송파동 부동산 차명, 아파트 차명, 아직도 차명 상태예요. 이걸 확인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명 보유하는 건 대부분 탈세 의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 받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당국에 돈을 내야 되고 다른 채권자에 돈을 내야 되는데 안 주려고 딴 명의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명 보유, 그 다음에 탈세,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로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예전부터. 잔고 위조가 사무소 위조 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잔고를 위조해서 사기를 쳐먹는데 그게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잔고를 위조한 데가 어떤 개인 사무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한저축은행이 있는 건물 3층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매번 이 김건희 최은순의 사기 투기행각에 보면 항상 신한저축은행이 있어요. 돈도 다 빌려주고 잔고 위조도 그 은행이고. 근데 잔고 위조의 동업자가 같이 이번에 김건희랑 그 서울대 그 문제에 학력을 사기쳤던 마치 6개월 다니고 2년 석사를 받은 것처럼 나왔던 그 20기 동기라는 거죠. 예, 그 사람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대학원이 아니고 범죄 집단이구만. 그러니까 일부 이 대학들 이 특수대학원은 사실 진짜 장사하고 고위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로비 장소, 완전히 친목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들은 그걸로 돈을 벌고 학위를 남발하고 사실 정식 학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2년 수료를 4학기를 해야 되는데 6개월만 한 사람한테도 수료장을 줘버렸으니 도대체 거기 있는 인물들을 비롯해갖고 거기에 엮여져 있는 수많은 기자들, 보도국장들, 광고회사 사장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 김건희와 함께했던 범죄자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예. 일단 신한저축은행 내용을 가장 먼저 제일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건 신한저축은행에 낼 위조 잔고 증명을 신한저축은행 3층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이
위조해라 그러고 원장을 갖다 주고 거기다 숫자만 써놓고 위조를 하는 행위를 방조를 했다는 거지 신한저축은행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피의자가 아니야. 공범이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신한저축은행이 이 최은순 김건희 일가한테 돈을 준 게 도촌동 땅 투자 거기도 대출해줬죠. 그 다음에 파주 요양병원 징역 3년 선고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대출을 해줬죠. 그 다음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 내면서 협찬금이 급증했잖아요. 여기에도 협찬을 해줬어요. 신한저축은행 수천만 무슨 원대. 단계일래요? 네. 예. 계속 따라다녀. 심지어 장고증명 위조했는데 부사장이 선임이네요. 관련자가. 당고증명을 위조한 범죄자가 나중에 신한은행에 막강한 피해를 끼친 가해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한저축은행의 부사장이 된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역시 옛날에 저축은행 불법 부실 비리 사건 대장동으로 돈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1,800억 윤석열이 덮었잖아요. 당시 신한저축은행도 신한은행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한 네. 박석순 회장이 있는 그 신한저축은행도 수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부장판사로 윤석열이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장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로. 대검 당시 중수과장일 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이 최은순 김건희 일가랑 특수관계하고 너무나 이상한 특수관계인 신한저축은행이 수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다 불법 비리 대출이 확인이 됐잖아요. 다 처벌받았거든요. 이 사람만 기소가 안 됐어요. 신한저축은행 관계자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대줬냐면 그 장모가 뛸 뻔한 부실 채권까지도,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 차용증을 쓴 거야. 근데 구본기소사에 도망갔어. 그렇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 기업 어음이라든지 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세금 계산서 같은 이런 이제 기업 채무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회사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부실 채권과 우량 채권이 분명히 따로 존재를 하거든.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 채권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렇죠. 그 동업자가 튀어갖고 망할 뻔한 상황을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출이 안 돼야 되는 건인데도 대출을 해줬고 나중에 이 건으로 갖고 동업자를 잡아 쳐놔갖고 얼마를 받아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사업자금이 공백 났던 거를 메꾸게끔, 그러니까 비상금처럼 마음대로 신한저축은행에서 네. 뽑아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한저축은행이 이렇게 도와준 이유가 뭐냐? 하나 이제 김건희랑 아까 말한 그 학력 위조했던 서울대 경영 EMBA 과정 동문이라는 게 밝혀졌고 신한저축은행 고위 관계자가 그다음에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대출 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사랑하는 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린다김도 아니고 그런다면. 근데 동기들하고 다 사랑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남성 편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니야, 윤석열이 수사를 했을 그 때 당시 남상 얼굴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수사했을 때 신한저축은행을 봐주고 그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도 봐주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대장동 세력, 하나은행 세력, 곽상도까지 이렇게 물려진 것처럼 신한저축은행 봐주면서 신한저축은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최순실과 정유라의 사금국을 하나은행에서 계속 비호를 받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의혹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신한저축은행도 윤석열 정치검찰당이 2013년부터 비호를 해버린 거죠. 쭉. 그러면 비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대출. 사실 부실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건 진짜 이건 100% 배임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일반 채권도 잘못 받으면 NPL로 갈 때 5%도 못 받고 넘기잖아요. 막 10억 채권을 막 5%면 얼마입니까? 10억이면 5천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받아내려고 떼쓰는 과정에서 이제 불법도 생기는 거 그러는데 부실 채권은 받아낼 것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의 또 다른 직무유기나 불법 행위로 제가 4번째, 5번째도 고발해야 될 상황이에요.
윤석열 일가 본부장과 비리 관련해서 그래서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신한저축은행은 단순하게 돈만 빌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연관된 사업체를 강하게 밀어줬다라고 하는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마이카라는 네. 렌트카 회사. 렌트카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여기 김건희하고 같이 여러 번 법인에 참여를 하고 동업을 했었던 예. 같은 사업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렌트카를 차리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렌트카 구입 비용 전체를 전부 다 신한저축은행에서 이거를 돈을 빌려줘 버려요. 와. 근데 와. 그러니까 차량 구입비를 만약 그 돈이면 지가 직접 사도 되는데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면서 얘네들은 이거를 고급 외제차 같은 종류의 비싼 차들을 사가지고 렌트카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1,300대 가까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돈이 필요했을 때마다 신한저축은행이 거의 무한대의 대출을 밀어주는 거예요. 렌트카는 기본 요건이 50대 차량이 있어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아무나 하지 못하고 보통은 동업을 해서 돈을 겨우 마련한답니다. 그래갖고 사업 규모를 껴나가는데 신한저축은행은 그냥 일개저축은행이 처음에 11억, 나중에 74억 싸줘버려. 와. 희한하게. 검증된 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렌트카 업체가 사무실 빼면 더 자산이 뭐가 있냐고, 솔직히. 와. 요즘 주차장도 안 갖고 있어, 렌트카 업체는. 그렇죠. 응? 그냥 차량 등록만 해놓고 콜 받아서 돌리는 거거든. 근데 이런 확실하게 제조업체도 아니고 무슨 공산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생산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업체에다가 자동차 관련된 매입비부터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꽂아줬다는 거야.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저 계속 들으면서 신기한 게 진짜 무제한 포죽이잖아요. 거의 그렇지.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첫 번째가 이건 진짜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 모든 거를 뻗주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업적이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찐 사랑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약적으로 확실하게 잡혔거나. 그렇지. 에이. 뭐 생각해 보나 마나 두 번째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정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 한번 빼줬다고 돈을 1,000억, 2,000억씩 줄 수 없잖아. 아니 국민연금 동원해갖고 한번 합병하는데 도와줬다고 2조, 3조를 요구하면 화나지, 삼성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신한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은 만큼만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한 10억 대출해주면서 끝났어야 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나가. 엄청난 비리가 있거나. 이거는 3번. 삼번 뭐예요? 동업자다. 네. 나는 거기까지 보는 거지. 수익을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소름.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김건희, 최은순이 돈을 대줄 테니까, 야, 너 불법 부실 대출 받게 해줄 테니까 이득 생기면 반씩 나눠. 이럴 수 있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같이 하는 파트너십 그렇죠. 또, 그래서- 그럼 얘기가 또 되네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엄청난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비마이카라는 회사가. 그러면 최은순, 그렇잖아. 김건희- 1,300대 돌리면 얼마야? 최은순, 김건희가 이걸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득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추적해봐야 될 그 이득을 받아갖고 최은순이 다 먹었을 건지 아니면 대학원 동기한테 고마워. 이건 이자 말고 따로 내가 좀 두둑히 넣었어. 라고 상품권을 넣어줬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현금으로 털면 바로 나오겠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한저축은행 그 회장이 유명한 이제 수사 많이 받은 박순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제 또 박상원이라는 사람인데 같이 어울리고 다닌 거예요.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 특수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저 얼굴 나오네, 뉴스타파에. 뉴스타파에 이거 추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또 다른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손댄 데가 일단 전국에 수십 개 부동산 투기가 있잖아요. 양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양병원을 손을 댔죠.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들면 특정 회사의 몰빵으로 불법 부실 대출을 과잉 대출해주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든 나눴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 특혜를 왜 주겠어요? 그러네요. 뭔가 그러니까 나눠먹으려고 주는 거죠.
이 아줌마 집단이 뭐 10조짜리 그 기독교 은행 세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돈 조달이라든지 조직 조달에 어려움이 없었던 배후에는 윤석열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범죄는 이 싹이 노란 애들이라, 아니, 싹이 아주, 이건 노란 게 아니라 아주 푸릇푸릇하고 네. 자라나는 범죄와 비리의 새싹들이라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왔을 거라는 예. 거야.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싹수가 푸릇푸릇해. 그러네요. 진짜. 비리관련해서. 아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갖고 갈 때도 뒤에 보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붙을 텐데 그 보증이 윤석열이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 되네요. 자, 한번 이렇게 가정해보자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시에 신한저축은행이 수사를 받았고, 박석순 회장 등이 기소를 내고 엄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 쳐요. 근데 원래 친분이 있던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사위인 윤석열과 남편 윤석열을 내세워서 누가 먼저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봐줬다. 그럼 얼마나 고마운 관계가 돼요. 뭘 도와줄까? 대출해줘? 자네, 최은순의 대출해줘? 김건희 협찬해줘? 또 어디? 어떤 회사? 이름도 없는 회사인데? 100억? 해줄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비가 되는 거예요. 검찰권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불법 특혜에 그리고 계속 남용한 게 신한 되잖아요.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리들, 이게 최은순한테 100억의 특혜 대출을 줬다고 하면 다른데 1000억의 특혜 대출 하다 걸려도 어차피 또 풀어줄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윤석열한테 이미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거지.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합리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팩트가 아니고 의혹 단계지만 조나무기가 왜 이렇게 윤석열한테 투자를 했겠어요. 최은순하고 양재택이한테. 맨 달력에 보세요. 뭐 수십 번 만난 거로 나오는데 골프 같이 유일하게 그 이유는 뭐 윤석열이 인간적으로 좋아서였겠어요. 언젠가 조나무 비호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조나무 리스트 안에 정영진도 들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번에 댓글 신세계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도 왜냐면 거기도 관리- 사고 많이 쳤거든. 거기도 관리그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든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두더지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윤석열 일과 관련된 추적자, 고발 영웅, 안진걸 소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예. 재밌었어요. 와. 재밌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추적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마이애미 무슨 그 맞아요. CSI가 아니고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건 범죄 드라마가 나날이 업그레이드가 돼. 자,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본기 소장님과 함께 네. 자, 오늘은 어떤 거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관한 걸 좀 알아볼 건데 네. 어떤 걸 알아볼 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은 그 경선 당시에 냈고 지금은 작은 것들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목을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발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4개까지 발표가 돼서 4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희 방송 주제가 떨어질 걸 걱정하셨는지 그 사이에 1개를 또 발표하셨어요. 일 너무 많이 해. 근데 진짜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 공약도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공약 말고 네. 추가로 도입된 충격적인 5번째 공약 네.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민주당의 공약이 이재명의 공약과 결합이 됐어요.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게 공약 안으로 들어왔고요. 크게 4가지를 하겠다고 9일입니다. 1월 9일에 발표를 했는데, 첫째,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 언제? 내가 지역마다 네. 공공주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스위치 하자고 스와핑. 저희 막 사업하자고 했었잖아요. 아무 쪽에나 좋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직장도 내가 지금 살기는 여기 살자 직장을 옮겼어. 그럼 여기 있는 거에서만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게 아니라 나 직장 때문에 거리 가야 되니까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옮기거나 또는 새로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거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선택의 폭을. 거기까지 나아갈 것 같아요. 더 나아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진짜로 경우의 수를 상당 부분 넣고 있어요. 공공주택을 단 하나로 뭐 일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층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4가지 사업을 말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4가지 중에 3가지가 시범 사업이고요. 한 가지는 아직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전혀 없었던 정책이라는 거의 거잖아. 네, 거의 없었던.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 구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요. 제가 조금 순서를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소유 지분을 순차 적립해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할부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게 네. 있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은 다른 것들도 이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확하게 역시 짚어주셨는데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바로 처음에 꽝 하고 나서 100% 돈을 내게 되잖아요. 대출을 그렇죠. 땡겨가지고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공지분과 개인지분을 나눠가지고서 100%라고 한다면은 개인은 20% 정도만 갖고 그다음에 80%를 공공이 갖게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4년차, 8년차 이렇게 해서 20년차까지 점점 지분을 높여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대로 살지만 네. 20년 후에는 네. 사실상 임대가 아닌 개인 소유 주택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집을 미리 찜해 놓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분양가를 처음에 산정한 시점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 20년 동안 시세가 오른 거는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산동에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는데 내가 임대료 5천만 원에 월세 30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네. 조금씩 20년 동안 보증금을 늘려가면서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20년에 내 집이 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지분을 양도 판매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지금 그동안 박근혜 임명박 때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임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분양받으러 보니까 시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LH에서. 그러니까 거기 서민들이 낼 수가 없었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최초 분양가대로만 집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시세가 뛰었어도. 네, 이건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하면서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0년 공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 주변 시세에 수렴해서 감정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값이 별로 안 올랐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공임 들어가셨던 분들도 아마 집값이 이게 폭등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던 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올라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거죠. 임대로 살고 있는데 빚내서라도 옆에 싼 거 살 수도 있었어. 네. 근데 이쪽 집이 2배, 3배가 오름으로 인해서 야, 그때 내가 무리해서 임대를 살 게 아니라 빚을 좀 내서라도 저거 샀어야 되네. 내가 정부한테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그 집이 얼마가 되든 이거는 원래 내가 냈던 분양가대로 20년 동안 끊으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게 되잖아. 그럼 내 집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올라간 차익은 자기께 되나요, 안 되나요? 저 딴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께 되죠. 그렇지. 왜냐하면 저게 분양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지금 저거요? 자, 네. 나중에 소유권 말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자, 똑같이 20년을 지금 임대 주는 서울시 임대주택이 시프트가 있어요. 20년 살고 짜라치 나가야 돼요. 그렇지. 분양이 안 돼. 근데 저건 분양을 받은 거예요. 다만 처음에 분양가를 못 내잖아요. 10억 안팎을 어떻게 내요?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10% 20%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 임대주택 들어갈 때 보통 1억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고 월세 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분양 받아버리는 거 자기께 되는 거죠. 전 소유권이 넘어오는 네, 거죠. 처음부터 소유권이 아예 넘어오고요. 그러니까요. 부부 공동 명의를 생각하면 편해요.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은 등기부에 50대 50으로 지분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뭐냐? 모기지처럼 이자를 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설명드리려는 게 일종의 우회대출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이자 없는 20년 대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우회대출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일종의 우회대출이라서 그래서 핵심은 일단 내 집을 지금 찜해 놓는다. 이렇게 핵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가 올라서 나는 어차피 20년 동안 8억만 갚으면 되는데 예. 집이 15억이 되더라도 야,
내가 20년 고생하면 저 15억은 내 돈이야.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미친 듯한 상승은 없을 그렇죠. 거지만 상승 없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 주택을 내 것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20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0년밖에 못 살고 나갈 수도 있잖아. 마침 딱 전매 제한 기간도 10년입니다. 그렇지. 네. 10년 동안밖에 못 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0년만 더 여기서 집어넣으면 이 집이 내 건데 완전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이게 안타깝단 말이야. 아깝단 말이야. 근데 그 상승분을 감안해가지고 나머지 10년을 내가 내고 살게요 하는 사람이랑 합의가 가능한 거야.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털고 나가면은 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좋은 제도예요. 아주. 내 지분만큼만 수익 챙겨서 나가면 그렇지. 되는 거예요. 예. 네. 내가 50을 넣었으니까 여기 시세가 2억 올랐는데 1억만 나한테 주고 당신이 나머지 넣어가지고 사시오 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전매 임대의 가능성도 10년만 예. 지나면 열어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아주 작은 돈으로 내 집을 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송영길 대표님이 들고 날 때는 90%를 대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무모하다는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할까, 이자? 그러니까 이자도 막. 근데 이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되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상당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지분 적립편이랑 누구나 집을 살짝 구분해야 되는 게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누구나 집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지분 적립형은 지금 처음에 살 때 딱 등기를 친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공공이 몇 %, 내가 몇 %, 그 등기부에다 박아 넣는 건데 누구나 집은 조금 반대예요. 이거는 그 신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랑 비슷하게 이거는 일종의 콜옵션을 주는 거예요. 살래 말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맞습니다. 예. 10년 뒤에 당신은 이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안 살 수도 있다. 다만 분양 가격은 최초 분양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휴대폰 살 때 요즘은 2년 약정 걸면 나중에 휴대폰 반환 조건, 렌트카도 그렇죠? 네. 약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싸게 내고 나중에 그 약정 기간 돼서 내가 이거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보다가 10년 동안 살아보다 이건 아니야. 그러면 반납하고 나가면 돼요. 내 사용만큼 지분은 충분히 내고. 그러니까 난 사는 기간 동안 임대를 산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메리트가 없다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 나 여기서 묶여갖고 계속 살기 싫어. 10년에 다른 데로 갈래.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주는 제도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 옵션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번에는 하나는 뭐냐면 이익공유형을 주겠습니다. 예요. 이익공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지분적립형이랑 누구나 집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거는 컨셉트가 애초에 할인해서 분양을 해줘 버려요. 애초에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해줘 버리고 그러면은 만약 100만 원짜리 집을 애초에 할인해서 80만 원에 분양을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팔고 올 때 그 할인율을 반영해 가지고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들어왔을 때 국가 보조로 20%를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살았으니 야, 내가 이게 10년 살고 팔았어. 차익이 1억이 났어. 그럼 당신 20%는 국가 거니까 2천은 내놓고 8천만 챙겨서 가. 맞습니다. 멋진 제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더 멋진 제도가 뭐냐면 이게 설계된 이유가 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담금 못 내가지고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개발 비용을 부담 능력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분들한테 원래 공급되는 비용의 50% 수준으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제도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시도가 매우 공익적이에요. 왜냐면 이 모든 사업에는 일반 업자나 은행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 제로나 저리 금리를 통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거대 기금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되면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드냐 문제겠지. 이렇게 공급될 집이 한두 채가 아니니까. 근데 이 기조가 바로 잡히게 되면요. 이거는 공공이 할 필요가 없어져요. 민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게 집장사가 아니라 내가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끼리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지를 지어도 돼요. 50명이 모이면 아파트도 한 채 지을 수 있는 거야, 이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만일에 이 50명이 모아서 50명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어. 우리 기업, 내가 생각하는 얘 같은 거야. 네. 내가 송작가 TV로 해서 사옥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50명이야. 그래서 내가 토지를 매입을 했어. 건축비가 없단 말이야. 그럼 국가한테 이 토지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갖고 분양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지금 토지 지분을 뺀 건축비 비용의 지분을 10년이든 20년이든 문다는 각오만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땅만 갖고도 지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특히 지분 적립형 주택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보통의 우리 서민들이 옛날에 전세금 올려가지고 맞아. 뭐 5천만 원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해서 계속 전세금 올려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잖아요. 대출 끼고 그 과정을 국가가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허탈감을 네. 없애주는 게 네. 지분적립형 주택이랑 누구나 집이 어떤 부분을 소구해주냐면은요. 저 같은 사람들 아내랑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저 집 우리 사자라고 돈 열심히 모았는데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빨리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그 허탈감을 예. 저게 좀 없애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일할 맛을 나게 해주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벌어서 계속 지분 내면 마치 어떤 회사를 자기가 이제 장악하게 들어갈 때 처음에 지분 뭐 소액주로 시작해서 야금야금 지분 늘려가지고 회사의 경영권을 나중에 확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을 이제 자기 거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소유권도 처음부터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를 민간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예? 또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이 집을 유지하고 살 수 없을 게 소득이 막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약정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털고 나가세요. 네. 지금까지 들인 돈 다 손해보고 나가. 이런 식으로 내쫓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비율이나 어떤 그 구제안을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인 돈이 이만큼이신데 도저히 여기를 못 사시겠다고 하니 이렇게 청산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런 양심적인 청산도 가능할 수 있는 주택인 거고, 이런 주택이 이제 다 다르겠죠. 전에도 늘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강남에만, 서울에만,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어디에나 똑같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제도의 기초 안에서 서울 살던 사람하고 광주 살던 사람하고 이 집을 스위치해갖고 바꿔 살아볼 수도 있고, 아예 교환해서 맞바꿔 가질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까지만 전환된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국가 안에서 이용되는 모든 토지의 신규 건설과 거래와 그에 대한 운영이 전부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폭리를 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기존에 있는 민간 개발이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연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완전한 소유, 분양, 그 다음에 아니면 공공임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우리가 보통 세 종류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이외의 유형을 상상을 못 하거든요. 못하는데 지금 이제 뭐 지분 적립형이든 뭐 이익 공유형이든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난데없고 저게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그냥 우리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엔 있는 제도였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다양한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실험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서구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이렇게 시작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정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희망이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과 그거를 저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조달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기관과 재원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는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없어. 이건 수익을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회가 이러한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토지, 주택, 부동산 분야는 공적으로 접근해서 더 좋은 겁니다. 그럼요. 국민 모두 이익이 돼요. 일부 투기 세력 빼놓고는. 그리고 대한민국 그만한 인프라가 있는 게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주택 도시기금이라든지 이 주택 분야, 건축 분야에 엄청난 공적 자금이 있습니다. 주택 기금공사도 있고 따로 있다고? 예, 아예 그것만 기금이 이용해도 있다. 가능하다는 그런 걸 거지? 활용해야 된다니까. 그런 걸 제대로 활용 못한 것만.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일부 그렇죠. 당연히 할 할수 수 있고 있죠. 600조 원이 네, 넘는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천조 넘었을 거야. 국민연금이 만약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거에 투자하잖아요. 임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하이리스크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게. 공적에서 하는데 더 많이 분양되고 더 안전하게 순환되겠지. 그리고 여러분 이 돈이요 하늘에서 뭐 100억, 100조가 그냥 뚝 떨어져서 소모돼서 스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굴러가면서 계속해서 파생해서 임대료나 참가금이나 그럼요. 그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순환되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계속해서 돈들이 커지는 거지 매년 100조, 200조 이렇게 퍼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도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유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부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공공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재산으로 있는 거죠. 국가가 국채를 발행을 하든 외채를 발행하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소모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우선 공급가액 50% 수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환매를 할 때는 그냥 LH 등에 다시 환매하도록 조건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이 그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장치를 걸어놔가지고서 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근데 아직 규정조차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말한 기본주택이요. 기본주택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서요. 아무튼 저희가 부동산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그럼 뭐 먹고 살으라는 얘기냐 부동산 하는 사람은. 난 부동산 투자 아니면 대한민국에 돈 벌 방법이 있냐.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고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대한민국 경제를 무시하는 얘기고,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사업소득, 자영업소득, 근로소득을 통해 돈을 벌어가지고 못 사는 이유가 부동산의 부당한 폭등과 그렇죠. 이익의 독점에 의한 부분이 지금까지 서민 경제의 어떤 파탄을 만든 거잖아요. 가장 정확한 그걸 말씀입니다. 원천적으로 없애고 나면 그냥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거 돈 모시라니까. 최소한 그렇게 벌어도 내 집 사고 내 식구들 먹고 살고 또 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집값만 이 지랄 이 지랄을 연간 같은 집값만 잡히면 얼마나 살만해요. 살 수 있는 세계가 온다는 그렇죠. 겁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과잉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주가지수 5천으로 가죠. 네. 바로 저 투자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났고. 지금 국내에서 그 적금을 제외한 유동성 예금으로 현재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자본들이 2,700조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야 어차피 너 그 돈으로 투자 못하니까 세금 안 받고 장기적으로 연리 한 2% 정도 보증해 줄 테니까 그냥 국가에다가 한 30년 맡기는 게 어떠냐? 라고 해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이런 쪽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실행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고문기 소장의 새로운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거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거 이야기예요. 널리 알려야 돼요, 지금. 자, 다음은, 진짜 전문가. 집값 떨어지는 때 추적자, 지속적으로 집값 추적자. 부동산 동향에 대한 소식을 속보를 알려주신 이태경 소장님 통해 속보가 아니죠. 예언이죠. 먼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속보와 예언을 네. 현실로 증명해가고 계신 이 소장님 통해서 네. 부동산 현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 시세는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금 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뒤질세라 전열을 정비한 전열이 완전히 정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최근에 네. 그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죠. 여기에 이제 용적률 더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만 호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30년 됐거든요. 이제 30년 됐는데 일기 신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입니다. 5개인데 여기에 지금 한 30만 가구 돼요. 그러니까 인구 따지면 한 100만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럼 30년 동안 공급된 주택이 서울 경기에 30만 호밖에 안 돼요, 신도시로. 일교 신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일기만. 그러니까 일기가 30년 동안에 그거밖에 못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다 합쳐도 한 30만 정도 돼요. 30년 거기 아까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산본, 예, 평촌, 평촌, 일산, 근데 중동, 이거 다 했었는데도 5개. 30. 예,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 2기 신도시 들어왔고 최근에 3기 신도시 되니까 예,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같은 게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공급된 건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온 게 1기 신도시니까. 근데 이건데 지금 여기에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169에서 226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땅이 100평 있으면 16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을 더 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늘로 더 높게 맞습니다. 층수를 더 주겠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주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공공의 자산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후대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야 그거 뭐 그냥 위로 한두 끝 없이 올리면 되겠네, 한 1000층 올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용적을 너무 쉽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매표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을 더 주겠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털고 영적을 높여서 새로 지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지을 아파트들에 대한 영적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일기 신도시는 이슈가 뭐냐면은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리모델링 이슈예요 지금. 왜냐하면 용적 자체가 여기는 낮은 데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최근에 보면 서초 쪽에 보면은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5층짜리였어요. 대체로. 이런 건 용적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재건축하면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일기 신도시를 보면 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10층, 15층 정도씩 예, 지었어요. 다 높아요. 20층 안팎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산에 가면 대부분 엄청 아파트들이. 높아요, 아파트들이. 예. 근데 그때 이미 용적을 많이 줬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고는 뭘까요? 자기 분담금 안 내고 다 때려부신 다음에 재건축하면 제일 좋죠. 공짜 아파트.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럼 용적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1대1로 재건축을 하면 자기도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건 이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를 더 받으려고. 예. 결국엔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때려 부수고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난 그 잘 모르겠어. 원래 콘크리트 건물이 100년도 넘게 간다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100년을 맞습니다. 가야 예. 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사실상 최초의 대표적인 콘크리트 건물인데 지금 150년대도 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처럼 막 20년만 넘으면 그 꼴을 못 보고 그 때려부셔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그러니까 그게 부분이 있어.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그게 왜 그러면 이게 내구성이 엄청난 거잖아요. 네. 예, 최근 콘크리트 건물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재건축을 하면 불로소득이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사실은 뭐 벽지 새로 바르고 조금 보강해갖고 인테리어만 바꾸면 그 뼈대나 그 부지나 도로는 이용하고 살만한데 자 애초에 이렇게 고치지 말고 싹 갈아엎어 그리고 새로 20층 30층 올려가지고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추가 비용들은 신규로 하늘 위에다 얹은 주택 네. 들어올 사람들한테 다 돈으로 받자. 그렇죠. 일반 분양분을 네.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짜로 헌 예. 아파트 갖고 있었지만 공짜로 새 아파트 늘림 예. 평수 받고 예.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은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자. 이게 재건축의 문제란 문제인 맞습니다. 거잖아.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되고 그거 버리죠. 새로 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집만, 특히나 아파트만 보면은 야, 내가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 다오. 근데 나는 줘. 돈 안 내고. 근데 줘요. 근데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헌집 주고 새 집 받았으니까 또 새 집 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그거는 이제 자기 투자한 땅에 대한 투자 지분 받은 거고요. 네. 분양 차익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은 건설업자하고 분양업자가 갖고 가지 재개발했던 사람이 얻는 이익은 그닥 크게 볼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딱 타겟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신도시에 30년 살아본 사람. 예, 30만 호, 30만 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돈도 내야 되고. 30만 호면 4명씩만 잡아도 120만 예, 표. 10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타겟팅을 해서 야 너희들 리모델링 너희들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용적 엄청 줘서 재건축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 길을 그 따닥따닥 아파트나 부실하게 안 짓고 진짜 최고급 빌라로 해갖고 아니 대리사 깔고 막 이렇게 해봐봐. 그런 사람들한테 자 여기 밀고 제가 새로 아파트 좋게 지어드릴 테니까 북대기 시장으로 10층 올려가지고 같이 사시려고 그 사람들이 살겠냐고. 그렇게 늘어나면 교통량 많아지고 맞습니다. 사람들 예. 시끄럽고 예. 오히려 자기가 누리던 콘텐츠를 다 날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적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공동의 재산이고 후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라고 하는 예, 우리는 자꾸 이제 요즘에 워낙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공급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늘릴까? 집을 어떻게든 새 집만 더 주면 예. 해결될 것처럼 예. 부동산 정책이 근데 이건 왔죠. 정말 위험한 게요. 우리가 어떤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를 설계할 때 이 도시가 이 도시는 맨만에 살 수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단 예, 말이죠. 예. 눈에 안 수도, 보이는 전기, 뭐 맞습니다. 도로 이런 게 교통, 상하수도, 교통, 네, 환경. 상하수도, 도로 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여기는 맨만에 살 수 있게 설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 설계를 생각 안 하고 밑에 다 인프라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 원을 갑자기 넣어요. 지금 뭐 어떤 식이 됐던 간에. 똑같은 면적에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을 재건축을 해갖고 숫자를 늘렸는데 사람은 늘어나고. 그 도로나 인프라 환경이 맞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예. 바로 폭망이지 그 지역은. 그건 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반 시설이 그거를 네. 흡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꼭 해야 돼요. 사실 막 하늘로 무조건 짓는 걸 능사로 스카이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조망권, 일조권 이런 맞습니다. 것도 다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 하늘로 솟아갖고 완전히 지들은 보기 좋거든. 예. 밑에 사람 불편하고 시선 예. 가리는 생각도 안 하거든. 태양도 못 쬐고 맞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그게 얼마나 사람 답답하겠어요. 예. 그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그 수도들 있잖아요. 그 유럽, 절대 높이 못 짓게 예, 하죠. 유럽도 보면은 집값 엄청 비쌉니다. 우리보다 더 비싸요. 근데 거기는 보면 아파트 별로 없죠. 도심 핵심, 예, 도심 중앙, 아파트 없어요. 문화예술지구 이런 데는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스카이라는 엄격하게 유지하죠. 예,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200년, 300년 된 불편한 주택을 고쳐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훨씬 가치가 더 있다는 예. 걸 알아요. 네. 저 이번에 그 세계 그 교민들이랑 하는 방송 했었잖아요. 근데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서 싹 보여주시는데 와. 진짜로 거기서 뭐 파리의 모든 관광지를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언덕에만 올라갔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시의 아주 좋은 도시의 품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이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그거를 자본에 놀려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경복궁 구경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좋은 유적지 옆에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로 똘똘 둘러싸가지고 네. 이렇게 모든 걸 가려버릴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물론 지어진 건 어떻게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요, 진짜. 남산타워나 북악산 스카이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은 완전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자체도 시원하긴 하지만 사방팔방이 다 그냥 하얀 아파트. 색깔도 다 하얗잖아요. 우리나라 주택 비중이 지금 70%가 아파트야. 신규 주택에. 네. 안 지어 일반 주택을.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건축 공약의 꼼수는 알겠는데, 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치면, 네. 자, 거기 살고 있는 분들, 네. 뭐 30년 됐으니 뭐 수도가 안에 녹이 나오니 뭐 엘리베이터가 삐걱삐걱하니 전기가 들어왔다 이런 거 많거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왜냐면 진짜 불편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예, 예. 있잖아. 네. 너무 오래돼서 진짜 맞아요. 30년 전 아파트는 아니 연탄이야 아직도. 예. 그건 우리가 대한 레이스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진단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진단에서 떨어져갖고 곧 무너진다면 좋아해. 너무너무 미친 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진단 경축 안전진단 통과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 아파트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아주 안전하다고 진단이 되었군요. 역시 아유 축하드려요. 그래요. 근데 아니, 그게 외국인들이 놀린다. 외국인들이 아니, 깜짝 놀란 게 안전진단 D등급 축하 이러고 붙이는 그러니까. 거야. 외국인들인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지금 진단이 돼서 그게 통과됐. 아니 곧 무너질 집에 살면서 경축을 해야 합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완전 한국 사람들의 가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만큼 부실한 주택은 당연히 헐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자, 이걸 어떻게 잘 고쳐서 지역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왜냐면 이거 한번 무너뜨리잖아요. 일단 어찌됐거나 공사기간 동안 어디든 가서 새로 살아야 되잖아. 전세난이 생겨요. 무조건 전세난이 이런 생겨요. 것 때문에도 오히려 가수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르고 또 그것도 영향받아서 닭이 들어갈 때쯤 되면 분담금 높아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정책적으로 좀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만 하지 말고 생활진단하자고 얼마 전에 네. 우리 민생경제부에서 네.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주차공간도 아예 없거나 네. 엘리베이터도 없거나 굉장히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건축이든 뭐 리모델링이든 어떻게든 지원해야 되는 예, 거죠. 그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그거는 굉장히 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꼼수로 집값 상승이라든지 뭔가 프리미엄을 노려보고 싶은 사람들을 혹하기 위해 던지는 거지. 과연 행복한 재건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그거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나 있을 건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기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정 문제 같은 거를 상정을 하고 이러한, 법안을 그 공약을 던진 것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 주택 그 정책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너무 후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놈의 동이 차라리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의 재개발의 영역에 대한 부분도 곧 공약에 예. 포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할까요? 네. 그 윤석열 줍줍이라고 있는데 GTX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GTX가 예. 뭐지? 그 이익 상충이 뭐지? 뭐 이런 이익 개념을 충돌이- 몰라. 이익 충돌이 뭐고 왜 일어나는 질문이 거지? 들어오니까 라고 예. 기자들 질문에 어부부했던 거죠. GTX가 지금 아시겠지만 노선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 3개를 더 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3개 노선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D 노선, E 노선, 그다음에 F 노선 이렇게 됐는데 F 노선 같은 경우는 환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삥 돌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뭐 약간 설익었다는 느낌은 들고요. 기존에 이제 전철 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도 많아서 사실 기존 전철 라인 이용하면 GTX는 아니죠,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하철역 주변에 GTX 역 주변에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족적으로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충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GTX를 굳이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자족 도시가 있으면 거기서 자족을 하면 되지. 서울로 굳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약간 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그냥 막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뭐 들어요. 막 지르죠 뭐. 그래서 그 공약 설명도 안 하잖아요. 네, 한 5자, 6자 막. 약간 이상한. 질문,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네. 일단 당신이 뭘 알아야 정책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추진할지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던지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냐고. 예.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놈이 갑자기 와갖고 나 오늘 밥 해줄게. 그러니까 밥은 할 줄 알고 아이고 뭐 그거 하면 못하겠어? 라고 덤비는 놈한테 어떻게 내 밥상을 맡기고 응? 한 번도 너 의사 해보 나 의학 드라마 많이 봤다. 일로 와 내가 수술해줄게. 무서워. 일단 내가 말이야 이하를 3D를 다 본 사람이야. 이리 와 내가 심장 수술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놈한테 정책을 맡기자는 거예요. 일자리 어떻게 늘려 그러죠? 그거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거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대답을 해놓고. 야, 진짜 그가 보면 명답이다. 일거리 늘리면 되죠? 일거리 어떻게, 일자리 늘리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 유행어 이거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딱 그건데 완전히 진짜. 아니 족발집에서 공약 실무진들이 이렇게 써줬잖아. 뭐 얼마 되지도 않아. A4 3분의 1도 안 되는 그걸 못 읽어가지고. 요거 중도층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그 3프로 TV하고 요거하고 족발집 윤석열 그 써준 것도 못 읽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윤석열의 정책이라든지 망언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언론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쓰레기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는 안물안금처럼 아예 안 쳐다보는 거야.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얘들이 유일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맞아요. 물어보면 능력이 입증되고 공약이 알려지니까 바로 비교돼 버리거든. 맞아. 지금 공약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루에 3-4개씩 나오고 6군데씩 방문하고 있는데 팅팅 놀면서 오전 내내 2m 갖고 멸콩 사는 사람은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어. 이 대한민국 어떻게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멸치 콩산 놈, 멸공놀이 한 놈, 그다음에 공약놀이 5자, 7자 아무 설명도 없는데 그거로 대세 투표를 하니까 재미 붙여갖고 계속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보도를 못 나오게 안 나오게 자기들이 계속 사고를 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약 사고 일단 욕을 사고, 먹든 칭찬을 듣든 멸콩놀이 하고 일단 얼굴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별놀이하고 진짜 저질 중에 저질. 나 정말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예.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1시간 정부생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 소중한 봉독은 자, 제일 젊은 9번기 여보! 신혼생활 9분기 소장님 한번 저기 임상해 보시고 그거는 그 방송 불가용입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있을 때 인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뵙어요. 고맙습니다.